노원구 허름한 골목 안 낡은 간판 하나가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는 그 골목에 작고 낡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죠. 20년은 좋게 된 나무문, 기름때 낀 유리창, 손으로 직접 쓴 메뉴판.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묵묵히 육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 5시부터 주방을 지키는 여자. 아무도 그녀의 진짜 이름과 과거를 몰랐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고 뚝배기 소리와 TV 소리가 뒤섞이고 여자는 여느 때처럼 주방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열렸고 여자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여자의 손에서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흐트러짐 없는 자세, 10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얼굴.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온몸이 굳었지만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꾹 누르며 웃어 보였어요. 저기 혹시 이수연 씨 아닙니까? 남자의 눈이 여자에게 꽂혔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멈추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여자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1초, 2초, 3초.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10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이야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10년 전 그날 겨울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 겨울, 이수연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죠. 의정부 변두리 작은 집에서 자란 수연에게 한재원은 그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잘생겼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사람, 밥을 먹을 때 꼭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수연이 서러워서 울면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던 사람. 그게 수연이 사랑한 한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수연이 25살이던 가을이었어요. 수연은 당시 노원구의 작은 식자재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우연히 들렀다가 계산대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수연의 모습을 봤죠. 어떤 손님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환불해달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수연은 굽히지 않았어요. 작은 책으로 꼿꼿하게 서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끝까지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재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귀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재원이 먼저 고백했고 수연은 3번 거절했어요. 재벌가 아들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죠.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하지만 재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 수연의 퇴근길에 우산을 들고 나타나고 감기에 걸리면 죽을 끓여서 마트 앞에 두고 갔습니다. 결국 수연이 졌어요. 아니, 졌다기보다 그 진심에 설득당한 거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수연의 나이 30이었어요. 결혼식은 작게 올렸습니다. 수연의 요청이었어요. 복잡한 건 싫었습니다. 그냥 둘이 오래오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 여사는 그 작은 결혼식조차 못마땅했죠. 하객들 앞에서는 자애로운 시어머니를 연기했지만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는 달랐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처음 한씨 가문의 저택에 들어서던 날,
한 여사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옷은 좀 바꿔야겠네. 인사도 없었습니다. 환영의 말도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 이 집에서 수연이 어떤 존재일지를 이미 정해놓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수연은 재원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재원은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서툴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수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어요. 한 여사는 집안일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싱겁다, 청소가 덜 됐다, 웃음소리가 천하다, 손님 앞에서 말이 너무 많다. 처음엔 조용히 참았어요. 두 번째엔 눈물을 삼켰고, 세 번째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한때는 계산대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발소리만 들려도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재원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아무 말도 못했죠. 재원에게 한 여사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수연은 그걸 이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재원의 등을 보며 혼자 속으로 삼켰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작은 사람인가요? 라고. 그래도 버텼어요. 수연은 질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봄, 수연은 임신을 알게 됐어요.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줄을 확인하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한 여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핏줄이 생기면 나도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연은 그 마음 하나로 용기를 냈어요. 재원에게 먼저 말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이 오히려 수연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한 여사는 수연의 임신 소식을 듣던 날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 굳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죠. 그날 이후 한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관심에서 뭔가 다른 것으로. 수연은 그게 무엇인지 한참 후에야 알게 돼요. 그 눈빛의 이름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 수연의 차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수연은 혼자 차를 몰고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페달이 바닥까지 꺼져버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죠. 핸들을 꺾었지만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가드레일이 눈앞으로 달려왔어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원 천장이었어요.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수연은 가장 먼저 떨리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흘렀죠. 그런데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단 한 사람도. 오직 수연 혼자였어요. 간호사에게 남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미 가족분께 연락이 됐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그 말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병실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원의 얼굴도 시어머니의 얼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연은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오겠지, 걱정이 되어서 오겠지.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낯선 남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습니다. 한 여사의 측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친권폭이 각서였습니다. 서명하면 아이를 한씨 가문에서 건강하게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조용히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 수연은 서류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 위에 손을 올리자 아이가 발길질을 했죠. 그 순간 수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남자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덧붙이고 나갔어요. 결정은 오늘 자정까지라고.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 실루엣을 보며 직감했어요. 다음 사고는 병원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연은 새벽 2시에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깁스한 팔로 링거를 뽑고 병원 가운 차림으로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신분증도 없었죠. 휴대폰도 사고 당시 부서진 채였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서울 외곽의 한겨울 새벽 거리를 걸었어요. 발이 시렸습니다. 숨이 찼죠. 배가 당겼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아이를 잃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노원구 골목 어귀에서 수연은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추웠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아팠죠. 그때 국밥집 불빛이 보였어요. 새벽 4시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주황빛 불빛. 수연은 그 빛을 향해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김도훈이 그녀를 발견했어요. 가게 앞 육수통을 들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병원 가운 차림으로 배가 부른 여자가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도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를 안아서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떠다 줬고 창고 옆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았어요. 수연이 고맙다고 하자 도훈은 짧게 대답했죠. 밥 먹고 자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연에게는 10년 만에 들어본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수연은 그 방에서 지아를 낳았습니다. 미숙아였어요. 예정일보다 6주나 일찍 태어났죠. 인큐베이터 비용을 도훈이 대줬습니다. 수연은 그 돈을 갚겠다며 국밥집에 눌러 앉았어요. 처음엔 설거지만 했고 그 다음엔 홀서빙을 했고 지금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수연은 이제 이수연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선이었어요. 주민등록도 없고 카드도 없고 이름도 없는 여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니까요. 지아가 아침마다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오면 수연은 그걸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오늘도 새벽 5시 수연은 육수 냄비 앞에 섰습니다. 사고를 우려내는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왔어요. 지아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김이 오르는 냄비를 저으며 창밖을 봤어요. 노원구의 새벽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수연은 오늘도 아무 일 없기를 빌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기를, 아무도 지아를 데려가지 않기를. 지아는 9살이었습니다. 엄마를 꼭 닮은 아이였어요. 눈이 크고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들어갔죠. 하지만 수연은 가끔 지아의 눈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원의 눈이었어요.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그 모양새가. 수연은 그럴 때마다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아는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어릴 때 한 번 물은 적이 있었는데 수연이 눈물을 참는 걸 봤나 봐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혼자 삼키기엔 너무 큰 배려였죠. 수연은 그게 더 미안했어요. 국밥집 단골 할아버지들은 지아를 귀여워했습니다.
지아는 손님이 오면 먼저 달려가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밥 드시러 오셨어요? 하고 웃으면 할아버지들이 껄껄 웃으며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죠. 수연은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자라야 하는 건 아닌지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로 돌아간다는 건 아이를 빼앗긴다는 뜻이었어요. 수연은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가 주방으로 쏙 들어오더니 수연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국밥 잘 끓이는 사람이 될 거야. 수연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삶을 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수연은 지아의 머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그 말을 하면서 수연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한재원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날부터 그랬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부터였죠. 그날 재원은 도쿄 출장 중이었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있었고 점심을 먹던 중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수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시신은 이미 수습했다고, 장례는 가족 조용히 치르겠다고. 재원은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수연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한 여사는 침착하게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아내의 영정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마지막으로 수연을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는데 생각나는 건 그날 아침 사소한 말다툼뿐이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목소리를 높였던 것. 수연이 서운한 표정으로 등을 돌렸던 것. 재원은 그게 마지막 기억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죄책감이 10년을 잡아먹었어요. 회사는 키웠습니다. 한성그룹은 재원이 경영을 맡은 후 2배 이상 성장했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퇴근하면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고 서재에 앉아 수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매년 기일마다 혼자 사왔어요. 한 여사가 재혼을 권할 때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이 없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재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거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한 여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재원은 그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 수연을 완전히 잃는 것 같아 두려웠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재원은 부하 직원 최 팀장과 함께 노원구 쪽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부지 매입건을 확인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졌죠. 최 팀장이 근처에 오래된 국밥집이 있다고 했어요. 육수가 진하기로 소문났다고. 재원은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뜨끈한 국물 냄새가 났어요. 낡은 나무문, 기름때 낀 유리창, 손으로 쓴 메뉴판. 재원은 문손잡이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좋아했을 것 같은 곳이라고. 수연은 비싼 레스토랑보다 이런 허름하고 정 있는 곳을 좋아했거든요. 재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뭔가를 적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재원을 향하는 순간 재원의 심장이 한 박자 멎었어요.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너무나 익숙했죠. 10년 전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요. 재원은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닮은 사람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눈을 떼지 못했죠. 여자는 떨리는 기색을 억누르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그 목소리였어요. 재원은 숨을 참았습니다. 10년 전 매일 들어온 그 목소리. 착각이 아니었어요. 재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혹시 이수연 씨 아닙니까?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한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재원은 그 대답을 들으면서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 옆 작은 방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9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아이는 재원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아저씨, 어서 오세요. 재원은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사진과 똑같은 눈이었어요.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양, 눈 아래 작은 점까지. 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원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팀장이 눈치채지 못한 척 메뉴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재원은 국밥을 시켜놓고 주방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여자는 아이에게 낮게 뭔가를 말하며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육수를 적기 시작했죠.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재원은 국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닮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눈매, 그리고 저 아이. 재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골목 어귀에 서서 국밥집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10년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무언가가 오늘 밤 갑자기 흔들리고 있었어요. 재원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골목 어귀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재원. 10년 만에 본 얼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눈 아래 그늘이 짙어졌고 입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었어요. 수연이 사랑했던,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 수연은 새벽 내내 짐을 쌌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지아를 데리고 이 골목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이 국밥집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도훈 아저씨가 있고 단골 할아버지들이 있고 지아의 학교 친구들이 있는 곳. 이걸 다 버리고 또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지아가 잠에서 깼어요. 엄마, 왜 안 자? 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지아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수연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온기에 수연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텼고, 이 아이 때문에 살았고, 이 아이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야 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육수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뚝배기를 늘어놓으면서도 수연의 눈은 계속 문 쪽을 향했습니다. 설마 다시 오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재벌 회장이 이 허름한 골목에 2번씩이나 올 리 없다고. 하지만 재원은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그래도 이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며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재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멈췄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머리가 말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거 알아요. 도망쳐도 따라갈 겁니다. 수연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재원은 수연에게서 2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눈앞에 살아있으니 그 심정이 어떨지 수연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수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버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수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2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수연이 웃고 있었죠. 그 사진 속 수연과 지금 이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건 2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살아있었군요.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10년 동안 이 말을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살아있었군요. 라는 그 말. 죽은 것처럼 살아온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을게요. 수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건드리지 마세요. 재원은 그 말에 눈썹을 찌푸렸어요. 지아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말해버렸어요. 재원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옆 작은 방. 어젯밤 그 아이가 나왔던 문. 재원의 눈이 그 문에 고정됐어요. 그 아이.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이인가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재원은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2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국밥집 밖에서는 골목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짚고 있던 벽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재원이 우는 걸 수연은 딱 2번 봤습니다. 결혼식 날, 그리고 지금. 재원은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수연을 봤습니다. 왜 죽은 척 했어요? 물음이 아니었어요.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알고 싶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수연은 입술을 열었다 닫았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수연은 결국 가장 짧은 말을 골랐어요. 아이를 지키려고요. 재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지키려고 죽은 척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아이를 위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재원이 말했어요.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전부였습니다. 재원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재원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수연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재원은 대답 없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도망가지 마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재원은 약속대로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수연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어디로 도망쳐도 이 사람은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원은 매일 오후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국밥을 시키고 먹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재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 몇 살이에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9살이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죠. 내 아이 맞죠?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먹었어요. 그날 재원이 나가고 나서 수연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원이 지아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지아가 먼저 재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오네요. 재원이 웃었어요. 눈꼬리가 내려가는 그 미소. 지아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수연은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국밥이 맛있어서 우리 엄마가 끓인 거예요.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원의 눈이 잠깐 주방 쪽을 향했어요.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닷새째 되던 날 재원이 국밥집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수연은 도훈 아저씨에게 지아를 부탁하고 재원과 함께 골목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지 않았어요. 수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재원은 골목 한가운데 서서 서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말해줘요. 재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수연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사고 당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 병원에서 혼자 눈을 뜬 것, 측근이 친권 포기 각서를 들고 온 것, 병실 창밖에 서성이던 그림자. 재원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끼어들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수연이 말을 마쳤어요. 골목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죠. 미안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참아왔습니다. 10년을 혼자 삼켜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결국 무너졌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재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골목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10년의 시간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아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재원을 바라봤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수연 씨도 거기 있어줘야 해요. 수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한 여사,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됐어요. 하지만 재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눈이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골목 안쪽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야? 수연이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원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지아가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보더니 해맑게 웃었죠. 아저씨 또 왔어요? 재원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한참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수연은 봤습니다. 재원은 애써 웃으며 지아에게 대답했어요. 응, 또 왔어. 한성그룹 본관 20층 회장 집무실. 한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자태,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자애로운 미소. 평생 갈고 닦은 이미지였어요. 비서가 문을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오셨다고. 한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찻잔을 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재원아, 이게 무슨 일이니? 재원은 아무 말 없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그 옆에 앉았어요. 한 여사와 수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한 여사의 눈에는 놀람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연 씨 차 사고. 어머니가 지시한 거 맞죠? 한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건 사고였어. 사고가 아니었어요. 재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이 있었어요. 정비를 맡겼던 곳, 어머니 측근이 운영하는 곳이었고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한 여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재원아. 한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서 나타나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야.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니? 네. 재원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집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여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평생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병실에 있을 때 오셨잖아요. 한 여사를 똑바로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측근분이 친권 포기 각서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병실 밖에 사람도 세워놓으셨잖아요. 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 상태로 한겨울에 병원 가운만 입고 새벽에 걸었어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아이가 지금 9살이에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제 이름도 버리고 제 삶도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20층 창문. 그 시선이 오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재원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부정해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하지만 한 여사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재원아. 한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 여자한테 묶여 사는 게 싫었어.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싫었어. 그게 전부야. 재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재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어머니,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 딸이 지금 9살이에요. 그 아이가 아빠 없이 컸어요. 그게 전부예요? 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수연에게 눈짓했습니다. 수연도 일어섰어요. 재원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법적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게요. 그리고 수연 씨와 지아는 제가 지킬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수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재원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작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한 여사가 무너진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재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0년 전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 병원 측근 방문 기록, 그리고 사망 신고가 처리된 경위. 하나하나 꺼내놓으면 감출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 여사는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서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재원은 수연에게 물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갈게요. 두 사람이 저택에 들어섰을 때 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단정하고 위엄 있던 한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늙은 여자였어요. 한 여사는 수연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원도 수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한 여사가 수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한 여사가 고개를 숙이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도. 한 여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작았지만 수연의 눈에는 보였어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기다렸던 건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재원도 눈을 붉혔습니다. 한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손녀는 어떻게 생겼니? 그 말에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원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내밀었어요. 지아가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여사가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오래 바라봤죠. 재원이를 닮았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후회도, 그리움도, 뒤늦은 미안함도. 수연은 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고통을, 아이 없이 보낸 아버지의 시간을, 아빠 없이 자란 지아의 세월을, 그 모든 걸 이 한마디로 덮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한테 할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여자가 우는 걸 재원은 평생 처음 봤어요. 재원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지금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화 아래에 더 오래된 감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완벽하지 않고 잘못됐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라는 것. 재원은 천천히 한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재원의 손을 잡았어요. 재원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저녁빛이 저택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어요.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 집을 나올 때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니고 용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작이 된 것 같았어요. 뭔가의 시작?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훈 아저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하 좀 더 봐달라고.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걱정 말고 잘 해결하고 와. 수연은 그 문자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도훈 아저씨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많은 말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수연도 지금의 지아도 없었겠죠. 수연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여사가 재원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끼어들지 않고 거실 한편에 섰어요. 두 모자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 거실에 불이 켜졌어요. 10년 만에 다시 이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에게 말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연은 며칠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9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재원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을 닫고 나서였습니다. 수연이 지아를 불렀어요. 셋이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재원을 보더니 웃었어요. 아저씨 또 왔어요? 재원이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그 미소. 지아가 똑같이 웃었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연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어요.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지아는 재원을 봤다가 수연을 봤다가 했습니다. 국밥집 아저씨요? 수연이 웃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웃었습니다. 지아 아빠야. 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을 봤어요. 재원도 지아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아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진짜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야. 지아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거였어요. 9살짜리 아이가 소리도 내지 않고 우는 모습에 수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원도 눈이 붉어졌어요. 수연이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지아가 수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재원을 봤습니다. 아빠는 왜 이제 왔어요? 그 물음에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재원은 지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아빠가 몰랐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지아는 재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두 팔로 재원의 목을 안았어요. 재원은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 사람이 그 작은 방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는 사골 육수가 천천히 우러나고 있었어요. 도훈 아저씨는 홀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른 척 해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지아가 잠든 후 재원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 노원구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골목에서 10년을 살았어요. 도망쳐 온 곳이었는데 어느새 집이 된 곳이었죠. 모르겠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아 아빠로서는 옆에 있어줬으면 해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시작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봤어요. 오래된 골목, 낡은 간판, 찬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수연이 10년을 버텨온 이 자리가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국밥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한 여사였어요. 혼자였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수수해 보였어요. 지아가 제일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여사가 지아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러더니 허리를 구부려 지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너 지아구나. 네. 나는 재원이 엄마야. 지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해맑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예요? 한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그 눈으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지금은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지아가 한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국밥 드실래요? 우리 엄마가 끓인 거 진짜 맛있어요. 한 여사는 웃었습니다. 수연이 결혼하고 그 집에서 처음 국을 끓였을 때 싱겁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며느리가 끓인 국밥집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주방 안에서 뚝배기에 국밥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육수는 오늘도 진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우린 사골 육수가 10년의 시간이 녹아있는 그 국물이. 수연은 뚝배기를 들고 홀로 나갔어요. 한 여사 앞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사가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한술 떴어요. 맛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새로운 가족도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오늘 이 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육수를 저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